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저는 주식회사 가업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헌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강의는 전체 한 13강 정도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뭐 그보다 조금 더 뭐 나올 수 있는 강의도 있는데요. 제가 왜 이 강의를 정확하게 몇 강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시작은 지금 이걸 하면서 제가 이제 매일경제에서 그 2년이 되신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대표님께서 부동산 클래스 대표이신 이 김창수 대표님께서 강의를 좀 부탁을 하셨는데 실제 이론 강의 위주로 갈 것인가라고 하면 이게 되게 딥하고 지루해질 수 있는 영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종합 서비스로 돈 버는 핵심적인 것보다도 외부에서 강의를 할 때는 되게 좀 이론 위주의 강의를 하다 보니까 김천수 대표님께서 우리 좀 이 수강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핵심적인 요즘에 좀 핵심적인 좀 사업의 방향을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고심하던 차에 뭐 1시간 반, 2시간짜리를 약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로 이렇게 핵심적으로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좀 제가 알고 있는 좀 전문적인 어떤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아직 전체적인 이제 흐름은 잡혔지만 정확히 몇 강을 내주겠다라고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미 전체 몇 강 정도라고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자,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는 지인이 돈을 벌었던 실제적인 노하우를 그냥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아는 저라는 이헌이라는 사람이 아는 지인인데 이 사람이 돈 벌었던 방법을 내가 좀 배운다라는 접근으로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첫 강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종합 서비스로 1년 만에 13억 매출 핵심 비법 공개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종합 서비스로 1년 만에 13억 매출을 실제 내봤고 거기에 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좀 빠르고 간결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따라오시죠. 자, 관리 기반 종합 서비스 성공 사례가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고 저의 그 이력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 실제 제가 2015년 11월에 개인 사업자로 이제 건물 관리 업체를 이제 개업을 했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 저만의 방법, 저만의 타겟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실제 계약을 해보니까 2017년이 됐을 때 개업한 지 1년 만에 매출이 13억을 찍었습니다. 제가 매출을 찍을 때 전체 한 48개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상가 하나, 뭐 빌라 단지 하나 이런 게 총 48개 정도를 계약을 했고 1년에 세무 기준으로 한 13억 정도의 매출을 봤다고 생각해요. 이건 고정 매출입니다. 건물 관리는 매월 발생하기 때문에 매월 관리를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건물 관리로만 매출 13억 그리고 플러스로 제가 관리하는 건물들이 이제 신축들도 있고 한 5년 미만 된 이제 구옥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 하자부수라 그래서 시행사를 상대로 하자보증금을 청구받아서 공사하는 것까지 하면 부가 수익으로 이렇게 벌었던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건물 관리를 개업을 하고 1년에 한 48개를 계약을 한 다음에 매출을 13억을 찍었을 때 그쯤에는 이미 직원이 이제 남자 직원이 3명, 여자 직원이 2명 해서 총 5명의 저희 사무실이 있었고 당시에 저희 사무실은 그 경기도 부천에 있는 1,100만 원짜리 그리고 기타 뭐 저희의 통신료, 뭐 식비 이런 거 들어가 봐야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월 그렇게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종합 서비스를 하게 된 계기가 관리 건물을 하면서 제가 아무래도 건물주들하고 직접 임대인들하고 소유주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이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고 저희 돈을 벌었냐면 이 관리 건물 저희가 한 48개 동 한 5,800세대 정도 되는데 그들의 어떤 전체의 임대차 그냥 주거 이전을 할 때마다 임대를 나가고 임대를 들어오고 할 때를 저희가 그냥 전속 중개 홍보 방식으로 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속 중개 광고 계약을 땄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돈을 받고 딴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우리 건물은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들은 저희 회사에서 공인중개사들한테 전속으로 중개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전속 중개 홍보를 땄고 그래서 이제 그 공동중개 방식이 있잖아요. 중개사는 그래서 중개가 일어날 때마다 저희가 공동중개 수수료 일부를 좀 부가 수익으로 전속 중개 홍보 플러스 이제 중개 수익을 먹게 됐고 이 사람들이 한번 입주자들이 건물주들이 한번 이사 가거나 이사 들어올 때 발생하는 뭐 인테리어 그리고 뭐 이사 업체, 청소 업체 등을 이제 연계 사업을 통해서 부가 수익을 벌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비용이 약 한 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1년 동안에. 중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관리랑 하자 청구를 하는 사람인데 관리나 하자 청구만 해도 저는 이제 그 주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중개만 그냥 광고 중개를 이제 연결만 해주고 그분들이 소개료식으로 저희한테 주는 비용이 뭐 건물 하나 뭐 조그만 부천에 조그만 건물 하나 상가 하나를 팔았는데 그냥 엄청난 비용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포함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부가 수익이 되더라. 그리고 이 건물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관리도 필요하죠. FM이라고 합니다. 이제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제 관리, 뭐 청소, 경비, 보안, 그리고 뭐 어떤 관리비 부과, 그리고 다양한 안전 관리 등을 이제 전속으로 위탁받아서 하는 이런 FM 시설 관리가 있고 그 외에 발생하는 어떤 이런 연계 사업 그리고 하자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누군가가 건물을 지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하자 보증,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합니다.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해서 2018년 6월 달 전에는 2016년 8월 달 전에는 1년, 2년, 3년, 4년 총 6개의 증권으로 하자 담보 증권이 예치되어 있었어요. 근데 2016년 이후에는 이제 4개 증권으로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빌라 한 동이면 기본 한 1,500에서 한 3,500, 5,000 사이로 예치금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 시행사가 하자를 안 봐주면 입주자들이 청구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입주자들 개개인이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업체가 대행을 해줬는데 그게 이제 부가 수익으로 그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죠. 실제 이 사업을 통해서 연간 한 20억 정도 뭐 솔직히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 알지만 전체 금액을 다 신고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어떤 다양한 매출로 봤을 때 연에 한 20억 정도의 매출이 흐르더라. 라는 거를 말씀드렸고, 저는 그때의 그때의 어떤 그 사례, 저의 경력으로 그 이후에 제가 종합 서비스에 눈을 떴고, 현재까지 어떤 종합 서비스 플랫폼,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쪽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오시죠. 지금 이제 강의는 짧게 한 40분에서 50분 사이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헌입니다. 부동산 종합관리 전문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분야의 특허를 개발해서 앱 기획 및 지금 앱 개발도 하고 있고, 현재 저희 주식회사 가업은 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종합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저희 자체 산하법인인 이제 인터넷 신문사, 이 마케팅 플랫폼, 이제 리치앤라이프닷컴이라는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을 저희가 무료 광고를 할 수 있는 이 언론형 마케팅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건물관리법인인 건물관리법인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비영리법인인 이제 한국도시재생경제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저는 이제 늦가기 학생으로 이제 건대 부동산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뭐 금방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현재 주식회사 가업의 대표이사이고 간단하게 뭐 다양하게 지금 한 13년 정도 활동하면서 다양한 수상 경력도 있고 많은 언론 매체에 나가기도 했지만 그나마 가장 제가 이제 그나마 좀 잘했다라고 하는 거는 19년도 20년도에 저희 매일경제 매경비주와 업무협약을 해서 매경부동산 종합관리라는 이제 전문 과정을 제가 만들어서 실제 운영을 했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오프라인 과정이 힘들어서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의 전문 과정으로 이제 KUCU 멤버십 과정이라고 그래서 이게 부동산 전체적인 이제 종합 경영 관리 쪽에 어떤 과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13년 동안 뭐 다양한 언론이나 뭐 기사 형태로도 많이들 이제 저를 이제 얘기를 해 주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활동을 할 계획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리 기반의 종합 서비스 제가 억대 매출 클래스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뭐냐 이거죠. 자, 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1년에 억대 이상을 안정적으로 벌지 못하면 굳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2019년도에 부동산 통계 데이터를 봤을 때 부동산업에 부동산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당시에 14만 명, 그리고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약 10만 명 정도 되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 데이터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쪽인가 그쪽에서 아마 봤던 것 같은데 전체의 매출 구조를 봤을 때 약 한 75%가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1년에 억대 연봉 하시는 분들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왔는데 그게 조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왜 저도 부동산업에 있지만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 중개사들이시잖아요. 왜 이렇게 돈을 못 버실까? 그럼 그 이유는 뭘까? 근데 부동산 중개사분들은 저희보다 자격증도 있고 굉장히 공부를 하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같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보다 돈을 못 버는 게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부동산 중개사분들은 그 지역의 건물주나 건물들의 현황을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직접적으로 영업력을 굉장히 있으신 분들인데 이 관리를 왜 안 하실까? 1년에 13억 정도의 매출을 하던 저와 같은 일을 이분들이 병행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에서 이 부동산 관리 기반의 종합 서비스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와 부동산 관리, 임대 관리에 복합 사업을 해야 된다. 부동산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에게 관리를 맡기시거나 중개를 맡기시는 분들에게 일반적인 그냥 인력 기반의 그냥 단순한 주먹구구식 관리가 아니라 이 프로테크 기반의 공익 감동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라는 게 제 핵심 특허 기술이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중개사분들이나 부동산업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광고비로 많이 들어가세요. 직방, 다방, 뭐 네이버 다양한 곳의 플랫폼에 굉장히 많은 광고비를 주고 계신데 무료 광고를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무료 광고 마케팅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광고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 스스로 오게끔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우리 광고를 외부에 홍보해 줄 때 베네핏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시점으로 제가 이제 플랫폼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특히나 이제 2020년부터 코로나로 현재 한 2년 동안 우리가 사회를 지켜봤을 때 실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타격을 입었는데 그 이유는 직접 방문해서 집을 봐야 하는 영역입니다. 요즘에 뭐 메타버스라는 얘기는 가상공간 얘기 나오는데 부동산은 가상공간을 보고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그 떠오르는 메타버스 기술인 4차 산업 기술인 이 디지털 트윈 기술로 공간을 VR식으로도 24시간 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카페나 특정 어떤 매체에 24시간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뭐 어떤 집, 아파트, 빌라, 빌딩 등의 공간이나 외관을 촬영해서 보는 소비자가 굳이 그 현장을 안 가도 그냥 휴대폰 하나로 그리고 컴퓨터 안에서 쉽게 그 집을 탐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VR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 이 네 가지가 앞으로의 이제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억대 연봉 이상을 버시는 분들은 아마 요 네 가지의 기준을 갖고 돈을 버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부동산 종합 관리나 종합 서비스는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이제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관리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걸 어떻게 배워서 할지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부동산 관리나 하자고수 이 실무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영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교육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건물 관리는 당연히 주택관리사나 경비로 오래 하신 분들이 알겠죠. 하지만 그분들은 그냥 주택관리사일 뿐이에요. 제가 이제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주택관리사 업무에만 한정되다 보니까 주택관리 업체로서의 경영적인 마인드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한 10몇 강의 강의를 들으시고 때로는 어떤 분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필기를 잘 하시고 어떤 이제 이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서 실제 영업도 하시면 제가 영업하는 방법들 타겟을 누구를 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드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는 직접 운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고요. 개인 사업자나 조그만 1인 법인을 내서 혹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하나 더 업을 붙여서 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그쵸? 또 누구는 저희 회사 같은 핵심 기업과 이렇게 체인점식으로 제휴만으로 그 지역에서 종합 서비스를 하실 수도 있겠죠. 이 부동산 종합 서비스는 혼자서 다 하기는 그만큼의 어떤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봤어?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힘들어도 한 달을 부딪혀보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이 일을. 안 하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부딪혀본 사람은 1년에 저보다 더 버실 수 있어요. 제가 알고 계신 분들하고 요즘에 술 한잔씩 하시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관리법인을 따로 내서 관리를 하는데 30개, 40개씩 하신대요. 30개, 40개 하면서 그냥 억대 매출을 가져가세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부동산 중개나 그분들이 그냥 부동산 중개가 어려워서 아니라는 거죠. 안정적인 매출, 직원들의 어떤 복리나 복지 같은 경우들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부동산 관리나 임대 관리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플러스로 제가 하는 주택점검이나 입주사전점검, 하자진단이나 하자청구, 소송 이런 부분들은 부가수익인데도 어마어마하게 큰 매출이 날 수 있는 거고 특히나 VR 온라인 광고나 온라인 임장 같은 경우는 건물주들한테 전속 물건을 받기도 굉장히 용이한 왜냐면 우리는 4차 산업 플랫폼으로 VR 같은 식으로 찍어서 건물주들한테 제공을 해주면 지금 눈이 떠지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객 감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직접 하든가 또는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연계하든가 이 두 가지가 1년에 10억 이상의 매출을 벌 수 있는 가장 큰 핵심 비법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종합 서비스라는 하는데 단순하게 이헌이라는 사람이 제가 종합 서비스를 만들었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종합 서비스는 물론 우리 예전에 복덕방 아저씨들도 해봤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동네에서 오래 중개하시는 분들이나 금방 개업 중개하시는 분들이 고객을 받고 또 뒤에서 또 다른 수익을 얻으려고 아무 업체들이랑 막 연결을 해줘요. 인테리어는 이분한테 하시고 청소는 이분한테 하시고 이분한테 하세요. 연결해줬는데 그 한 번 서비스를 연결받은 고객이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어떤 해당 공인중개사를 전문가로 보고서 연결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지역 중심의 중개사분들 그 안에 영세한 분들을 연계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개판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고객은 도움을 받고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하죠. 이것들 뒤에서 다 수수료를 소개해줘서 소개비를 받았을 텐데 이 정도로밖에 안 해줘? 그러니까 계속 이 종합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에서도
2017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한번 볼게요. 지금 부동산 종합 서비스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은 약 한 20분 동안 할 텐데, 이 내용은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어떤 식으로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하라라고 지향하는지, 또 가까운 일본 선진국의 사례, 일본은 어떤 식으로 종합 서비스를 하고 왜 종합 서비스를 하게 됐는지, 미국은 왜 종합 서비스를 하게 됐고 어떤 식으로 하게 됐는지를 이제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계획이에요. 자, 들어갑니다. 자, 언론 보도 부동산 서비스 시장 현황 참고 자료로 이제 되어 있어요. 볼게요. 자, 언론 보도를 보겠습니다. 2017년도 12월에 나와 있는 기사예요. 자, 한번 보시면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은 자체로 공적 지원 임대주택인 옛 뉴스데이 등의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서비스 산업 정부 지원도 강화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볼까요? 2017년 12월에 한국경제신문에 롯데신형 KT가 뛰어든 주택임대관리 부동산 서비스 진흥법이 탄력받아 나왔어요. 핵심적인 것만 읽어드릴게요. 대형 건설사도 공적 지원 민간임대 등의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시행 개발에 집중되어 있던 대형 건설사들이 공적 지원 전체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선보이려고 한대요. 그렇죠? 이처럼 건설 및 개발 업체들이 분양에서 임대 관리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것은 주택에 대한 트렌드가 소유가 아니라 거주로 바뀌고 1, 2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성장 중인 임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2022년도 봤을 때 이 시장을 선점한 회사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또 다른 기사 볼게요. 부동산도 서비스업 최신 트렌드 반영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우수부동산 서비스 인증이라고 나와서 김연아 자유한국당 의원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11월 발의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안은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과 정책 트렌드를 반영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는 2017년 12월 4일 기사입니다. 또 볼게요. 부동산 중개업에 한정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업무가 선진국처럼 향후 임대관리 등 둘 이상의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했다. 이게 중요하죠. 중개사분들은 중개업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제 향후에는 중개사가 중개 이외에 둘 이상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렇죠? 연계 사업자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우수부동산 서비스 인증을 받고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일본 시장, 국내 시장, 한국 지출 외국계 회사, 국내 회사를 한번 시장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너무 빨리 가고 있나요? 그래도 귀에 쏙쏙 박히셔야 되는데, 그쵸? 귀에 쏙쏙 박히셔야 돼요. 자, 일본 시장 참고 보겠습니다. 임대 수요가 증가했대요. 주택의 소유에서 임대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1, 2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층이 증가했답니다. 민간 우량 임대주택 공급 촉진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정책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 산업은 기업형 임대주택이 성장하고 임대주택 관리업이 성장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타 주거 서비스업이 성장했다. 임대 수요 증가만으로 시장, 정책, 산업이 변화했네요. 자, 주택관리 수요 증가, 시장을 볼게요. 중고주택과 신규주택 가격 차이가 확대되어 있대요. 그리고 중고주택 슬럼화가 확대되고 정책적으로는 멘션관리법이나 도시재생 특별법을 도입했답니다. 자, 산업을 보면 종합부동산 회사의 도시재생 사업이 주도한대요. 그리고 관리 연간 사업이 성장한답니다. 주택관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시장, 정책, 산업이 변화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택 유통 전문화, 시장을 보면 기존 주택 거래가 침체되고 주거 이동의 적체로 인한 주거 소비 비효율성이 증가했대요. 정책, 주택 유통 지원 센터를 설립해서 고령자 주거 이전을 지원한대요. 산업은 종합 부동산 회사 중개 부분이 성장했답니다. 이 지금 임대 수요 증가, 주택 관리 수요 증가, 주택 유통 전문화,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까딱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을 이거 우리나라의 시장 아닌가라고 느끼실 수 있죠. 맞습니다. 굉장히 비슷해지죠. 저희 나라도 현재 임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임대 수요를 증가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주택 쪽으로도 이미 우리나라가 2019년 기준으로 제가 지금 여기서 데이터는 첨부를 안 했는데 2019년 인구 통계를 보면은 1,810만 호 이상이 있고 그리고 전체 5천만 이상이 있는데 주거가 이 공동주택으로 기존의 전원주택이나 개개인이 살았던 주거 환경에서 공동주택으로 환경이 매년 1.2%에서 2% 성장하고 있고 2019년 기준 총 전체 주택수의 77%가 공동주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주택관리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노후주택이 많아지죠. 저희 나라도 2019년 기준으로 전체 1813만 호 중에 한 580만 호가 노후주택,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다 라고 하고 있고 향후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 나라도 일본처럼 임대 수요 증가나 주택관리 수요 증가나 주택수 전문화 이걸 가지고 저희도 앞으로의 시장에서 돈을 벌 혹은 정책이 나올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일본 시장을 또 하나 참고해보면 미쓰이 부동산 서비스업, AM 중개 등으로 사업 다각화라고 해서 자료는 미쓰이 부동산 자료, KB투자증권이 준 자료입니다. 일본의 부동산 시장과 일본의 5대 부동산 업체인 미쓰이 부동산의 매출 구조를 보면 향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시장이 개인에서 법인 소유로 증가하고 임대 수익보다는 비임대 수익으로의 관리나 유지 비중이 증가하고 부동산 종합 서비스업의 매출이 확대되고 부동산 종합 서비스 업체의 설립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이게 2019년에 부동산 서비스업의 매년 성장률을 보면 부동산 서비스업이란 말은 뭐 중개, 인테리어, 이사, 청소, 뭐 다양한 홈케어, 홈크림 전체 시장이에요. 보면은 매년 우상향으로 6에서 10%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2019년도쯤에 이제 통계청 자료와 KB투자증권에서 발췌한 자료인데 실제 지금 한 66조에서 95조까지 보고 있죠. 간격이 튼 거는 제가 어떤 데이터를 봤는데 66조는 거의 임대나 일부 사업을 하고 전체 시장은 한 95조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자, 국내 시장을 한번 볼게요. 국내의 빅텐 건물관리 업체는 한국의 대기업 순위와 거의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대기업이 전문 관리 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그러니까 대기업이 우리 건물의 관리, 임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자회사 법인을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두고 기업의 건물을 위탁 운영 관리한다. 한국 시장은 성장기 시장으로 외국계 기업도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시장입니다. 그 외 자본력 있는 기업 다수가 부동산 종합 서비스 영역의 시장 참여자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이 데이터를 찾을 때도 준비 중에 있었는데 2022년에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영세업체들이 난립 중이고요. 자, 국내 시장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ADT 캡스, S1, 뭐 GL, 뭐 DTG, 뭐 다양한 업체들이 있죠. 로렌하우스. 이때 약 한 33조 시장 규모의 이 시장이 이 업체들이 떠 있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업은 역시나 CBRE를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합니다. 뭐 취업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CBRE 같은 이제 대형 기업이 나와야 된다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 회사도 CBRE 같은 회사가 되고 싶어서 이제 가는 거죠. 자, CBRE 얘기하다 보니까 또 CBRE를 소개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CBRE라는 단어 자체를 좋아해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알면 알수록 CBRE라는 회사에 내가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합니다. CBRE가 어떤 자회사로 나보고 들어오라 그러면 전 돈 안 받고도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진짜 뭐
마이너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익 없이. 자, 이 CBRE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세계 최대 부동산 종합 서비스 회사예요. 전 세계의 국가에 있고요. 전 세계에 뭐 7만 명 이상의 직원이 있고, 전 세계 한 400개 이상의 오피스, 그리고 4억 6천 달러 이상의 자산 관리 면적, 어마어마하죠. 굉장한 회사입니다. 자, 우리 CBRE는 아니고요. 진짜 CBRE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2019년도 전에 보면 영등포 타임스퀘어, 뭐 부산대 아이파크,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 뭐 여의도, 뭐 위례 신도시 등의 우리가 알만한 이런 건물들을 이제 관리하는 MD 컨설팅 및 마케팅을 수행한 업체입니다. 자, 저는 솔직히 이걸 할 때 이랬어요. 물론 CBRE가 되게 좋고 제가 배우고 싶은 기업이지만 왜 우리나라 건물을 외국 기업이 관리할까? 왜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현대는 왜 이런 기업을 만들 수 없을까? 참 거기서 조금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죠.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나라 땅에 있고 우리나라의 명소 같은 건물을 외국 기업이 관리한다는 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럼 이런 CBR이나 이런 최대 외국계 기업들은 어떤 업무들을 볼까요?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업무들을 보실 때는 내가 공인중개사라면 내가 연계해서 이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개발, 전략,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 시장 리서치 등의 컨설팅 및 리서치 분야. 또 하나는 시장 정보 제공 및 분석, 투자 타당성 컨설팅의 투자 자문. 그리고 금융 목적의 감정평가, 공적 감정평가, 무형 자산평가, 포트폴리오 자산평가의 감정평가 부문. 그리고 임대차 대행, 매입 매각 대행 등의 임대차 및 매입 매각 에이전시. 그리고 호텔 운영, 집합 건축물 위탁 관리,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 자산 시설 관리,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해외 개발 프로젝트나 자산 포트폴리오 등의 해외 부동산 임대 서비스. 이 총 6가지 분야가 종합 서비스로 하는데, 지금 현직에 계신 공인중개사분들이나 현직에 계신 관리업체분들, 현직에 계신 홈케어, 홈클린 이런 분들, 이 서비스를 내가 제공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서비스를 연계 사업으로 내가 제공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저는 솔직히 이 서비스를 해외 부동산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요. 감정평가사 있고요. 감정평가 법인 있고, 투자자문 법인 있고, 컨설팅 리서치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고, 임대차 뭐 저희가 할 수 있죠. 임대차 대행, 매입 매각 대행, 중개사는 당연히 할 수 있고, 호텔 운영, 위탁 관리 운영, 뭐 빌딩, 지식산업센터 관리 운영 우리가 할 수 있죠.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종합 서비스, 선진국형 종합 서비스 다국적 기업들은 이 서비스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저희 우리나라의 뭐 영등포 타임스퀘어 같은 이런 건물들을 임대 대행을 해주고 있다 이런 거죠. 근면 원천적인 건 그 고객들이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그 어떤 관리단 대표나 건물주들이 왜 맡기냐 이거죠. 이런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이 기업들한테 맡기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국내 회사들 보면은 뭐 되게 이래요. 뭐 로렌, KT, 뭐 AD 뭐 다양하게 있지만 이 업체들은 저는 종합 서비스 회사라고 보죠. 이 업체는 종합 서비스 회사는 아닙니다. 이런 업체들이 있죠. 자, 참고 자료를 좀 볼게요. 아까 전자의 그 언론 뉴스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 일명 부동산 종합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는 걸 발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에 법안을 발의하고 실제 2018년에 이 보도자료에 보시면 2018년 6월 20일에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이 발효됐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서비스 산업은 그간 개발, 분양 중심으로 발전하여 임대, 관리, 유통 등의 부동산 생애주기 후반 분야의 성장은 미흡했으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한번 보시면 돼요. 예전에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개발 분양 중심으로 가다가 버블 사태 빵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부동산 생애 주기의 후반 분야의 성장이 커졌죠. 우리나라랑 똑같았어요. 20년 전 일본,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부동산 서비스 산업은 개발 분양 중심이었대요. 부동산 생애 주기의 후반 분야의 성장은 미흡했으며 전체 산업 규모와 서비스의 품질, 시장 투명성 등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다. 굉장한 문제죠. 산업은 굉장히 커지는데 서비스의 품질은 저렴하고 서비스의 품질은 안 좋고 시장에서 투명성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불투명성으로 고객과 기업 간에 자꾸 불신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이 부동산 서비스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이란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 조달, 자문, 정보 제공 등의 행위를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종합 서비스 산업이다 라고 했고, 정부는 5년마다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이 발효가 됐고,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종합 서비스는 사업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인가? 자,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먼저 볼게요. 소비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사시는 소비자들은 중개, 이사, 어떤 컨설팅 등의 어느 하나의 부동산 관련 계약 행위를 위해서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알아보고 공급받았어요. 네이버에 알아보시던, 주변에 다니시면서 알아보시던 이런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일괄 서비스로 제공하는 종합 소비자 중심의 종합 서비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저희 가업이나 저희 회사나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업소에서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소비자 중심의 통합된 서비스다입니다. 부동산의 세계주기 관점에서 보면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의 개발, 기획, 생산, 이용 및 관리, 유통에 관련된 다양한 업종 가운데서 생산 부분을 제외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업으로 정의한다라고 합니다.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의 정의는 이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 조달, 자문, 정보 제공, 연구조사 등의 행위를 통합적으로 말한다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일본의 부동산 종합 서비스가 왜 생겨났는지를 좀 볼게요. 그럼 일본은 왜 생겨날까?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서 읽으실 분들은 읽으세요. 이렇게 딱 캡처하시고. 자, 일본은 간단합니다. 일본은 19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굉장한 호황을 누렸어요. 부동산에 어떤 자금을 많이 풀어서 다양한 오피스를 굉장히 공급 과잉을 불러일으켰죠. 왜냐면 도쿄의 국제금융센터에 따라서 오피스 수요 급증을 예상한 거예요. 야, 오피스가 굉장히 급증할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오피스 빌딩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리로 엄청나게 저금리로 이제 금융 지원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그쵸? 자금을 조달해서 건축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버블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공급 과잉을 초래했기 때문에 수요보다 공급이 많잖아요. 들어올 사람보다 오피스 빌딩이 많다 보니까 장기적인 공실률 증가와 낮은 임대료가 계속되겠죠. 그래서 일본 부동산 서비스 산업은 버블 붕괴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경영이 곤란해지고 개발 산업이 곤란해지죠. 그때 그렇게 한 차례 버블 사태를 맞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우와, 시행 개발 분양으로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2000년대까지 살아남은
업체들이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2000년대까지 살아남은 부동산 기업들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부동산 후방 분야, 생애 주기와 관련된 부동산 생애 주기와 관련된 후방 분야로 이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 판매, 호텔 레저 및 다양한 관리, 임대 관리, 뭐 홍보, 마케팅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업 다각화를 해서 현재 종합 서비스 기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의 부동산 종합 서비스 발생 사례를 잠깐 보냐면 미국은 또 일본하고 달라요. 일본 같은 경우는 버블 사태 이후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있었죠. 우리도 알고 있죠. 미국은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부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냥 뭐 지나가는 강아지도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완전 붕괴됐죠. 미국 정부는 이때 뉴딜 정책으로 부동산 금융 시장에 노력을 기울여서 대출의 리스크를 줄여 대출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므로써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때 이때 물론 똑같이 안 좋은 상황에서 부동산 종합 서비스 회사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 뉴딜 정책으로 부동산과 금융을 결합한 부동산 글로벌 업체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어요. 금융과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업체들은 개발 컨설팅, 중개, 감정평가 등과 같은 주력 업종의 전문화를 통해 성장했어요. 오늘 한 50분 강의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봐요. 주력 업종의 전문화. 이것만 기억하세요. 종합 서비스의 핵심은 주력 업종의 전문화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과 부동산이 결합해서 개발, 컨설팅, 중개, 감정평가 등과 같은 주력 업종의 전문화를 통해서 성장했고, 이렇게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전문화해서 성장한 후에 서비스 분야의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부동산 종합 서비스업이 형성됐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과 미국의 차이는, 일본은 살기 위해서 한마디로 다양한 호텔 뷔페 같은 사업의 다각화를 시도를 했다면, 미국은 살기 위해서 어떤 주력 업종의 전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금융을 결합해서 보다 용이롭게 하자. 그래서 개발 컨설팅, 중개, 감정평가라는 어떤 특수한 주력 업종의 전문화를 통해서 이 한 분야의 어떤 성장을 맛보고 이후에 서비스 분야의 사업을 다각화했다라는 거죠.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일본과 미국의. 하지만 시도는 같았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소비자 중심에서는 어떤 개별적으로 네이버나 어떤 이런 지식인을 통해서 알아보던 서비스를 지역의 공인중개사 업소에서 원스톱으로 제공받는 서비스다 라고 한다면, 그럼 이걸 제공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부동산에 대한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면서 부동산 정책이 개발 분야에서 어떤 관리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봐요. 이 시점이란 뭐냐면, 노후 건물이 많아지고 이 공동주택으로의 주거 환경이 한 66% 이상 변화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리 서비스나 임대 서비스나 다양하게 발생하는 서비스들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인구 고령화, 인구수 급감, 주거 이전에 대한 한계, 인구 이동의 한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에서의 입지가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계속 도심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중개사가 먹고 살 게 없어요. 간단하죠.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거래는 활발하고 물건은 많은데 그만큼의 이 공급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와 같은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고 나와 같은 부동산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가격을 다운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인 종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내가 하는 특정 한 개의 중개 수수료 외에도 관리, 임대, 인테리어 등의 다양한 컨설팅의 연계 비용으로도 수익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사업자 중심의 매출 상승 클래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종합 서비스는 과연 언제까지 성장할 건가라고 보자면 부동산 종합 서비스의 비전을 보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종합 서비스는 아직 1도 안 된 시장이에요. 이제 시작하는 시장인데 국내에서 건축 연한이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전체의 33%이며 향후 10년 이내에 6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와 개보수 사업을 연계한 부동산 종합 서비스가 출현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다. 간단하게 하나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노후 건물, 노후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 계신 중개사분들이나 부동산 서비스 사업을 하실 분들은 부동산 중개와 임대, 관리, 플러스 개보수, 인테리어나 대수선 공사를 연합한 종합 서비스 사업, 그러니까 주력 업종이죠. 이것도 중개 플러스 대수선 인테리어를 딱 붙여서 주력 업종의 전문화를 통해서 종합 서비스 회사가 출현할 여건이 조성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까운 일본 같은 사례를 보면은 일본은 노후 건물이 엄청 많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노후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에 살 수 있는 시골 주택들이 있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주택이 실제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노후화된 주택 개보수 수요 증가에 맞춰서 2012년에 중고주택 리폼 플랜을 수립해서 부동산 사업자와 리폼 사업자가 연계해서 리폼 중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했대요. 그래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자, 부동산 종합 서비스의 비전, 한국을 보면 한국의 부동산 업체는 지역을 중심으로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양질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인적 네트워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부동산 종합 서비스 중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부동산 중개 프랜차이즈 회사는 지역에 기반한 중개 회원사를 통해 미국은 땅덩이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기반한 중개사를 통해서 표준화된 서비스,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자체적으로 제공해서 지역 회원사의 부동산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였어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고객 감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소비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중개사분들도 혹은 부동산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어떤 표준화된 서비스,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고객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종합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 한국은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급감에 따른 인구 이동이 감소하고 있대요. 다 잃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 시장이나 어떤 인테리어 시장이나 이런 어떤 특수한 부동산 서비스와 관련된 이 건물과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벌이의 한계가 있어요. 올해는 몇 억을 벌었다가 내년에는 꽁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일본 사례를 보면 일본은 임대주택 소유자의 고령화로 인해서 임대 관리나 주택 관리 서비스 외에도 플러스로 집주인에 대한 살고 있는 거주자에 대한 생활 서비스까지 접목을 했어요. 그래서 돌봄 서비스,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빠가 혼자 사시는데 자녀들은 도쿄에 가 있고 외지에 가야 돼.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들은 돌봄 서비스, 그리고 주거 이전, 이사 가거나 이사 들어오거나 할 때 이사, 청소, 인테리어 등의 집을 중개하는 것부터 해서 어떤 주거 이전 서비스들을 제공하게 됐죠. 굉장히 좋은 사례예요. 우리도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현재 한국은 부동산의 어떤 시장의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다양한 불법적인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자성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결국은 이 자성적인 목소리는 이 고객과 이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 간에 암묵적인 어떤 말하지 않는 불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 종합 서비스 업체에서 표준 서비스, 질 좋은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런 지역에서의 어떤 사업자와 고객들 간의 어떤 이런 암묵적인 불신이 사라지고 사업자는 매출이 늘어나고 고객은 고객 감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의 20년 전과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더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똑똑한 민족이에요.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굉장히 똑똑한 민족이고 외국 애들보다 굉장히 IQ도 높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우리는 이 힘든 시기를 굉장히 잘 헤쳐나갈 수 있고 일본을 쫓아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을 쫓아가지 않을 거고 우리는 우리 토속적인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그 지역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 고객들이 단순하게 그냥 뭐 중개사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중개사 사무장님, 중개사님, 인테리어 대표님, 종합 서비스 이런 분 이렇게 어떤 고객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의뢰 입장에서 서비스의 비용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우리가 질 좋은 서비스와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프로테크 기반의 어떤 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좋은 서비스로 우리가 잘 제공을 한다면 고객들이 우리에게 기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서비스를 한번 받고 나면 불편할 수 있는 서비스, 그러니까 불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내 서비스를 한번 받고 나중에 어디 가서 내 서비스가 없을 때 그 고객들이 불편함에 나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1년에 13억이 아니라 130억의 매출도 낼 수 있습니다. 자, 종합 서비스는 어떤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 강의들은 한 10몇 강 정도 있을 텐데 잘 따라오시고요. 지금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다음 강의들은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이었습니다.